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그런 큰 주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사실 투자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와는 다르게 라이센스라든지 윈도우즈 해당되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플랫폼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떤 무게 중심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화두를 가지고 있고요. IoT 역시 물론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클라이언트 단, 장비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IoT의 가장 큰 핵심은 단순하게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백엔드 클라우드 상에서의 어떤 서버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클라우드가 가지는 어떤 의미, 왜 우리가 IoT나 디바이스 마켓에서 클라우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최신 IT 기술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2016년 10대 전략 IT 기술이라고 해서 가트너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디바이스 메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센서들의 정보를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크로스 디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화두라는 거죠. 이것이 과거의 어떤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런 이름이랑은 좀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디바이스가 어떤 통합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앰비언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래 하던 대로 그 디바이스의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또는 이미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PC나 모바일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TV나 냉장고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터치. 휴대폰에서 시작된 어떤 터치라는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지금은 PC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TV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손으로 만들어서 뭔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이런 3D 프린팅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3D 프린팅이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3D 프린팅에 나온 결과물, 그다음에 프린팅에 대한 어떤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관리적인 측면, 예를 들면 3D 프린팅으로 절대 프린팅해서는 안 되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정보들을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총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도면들 자체는 아이 디바이스라든지 프린트 리퀘스트를 할 때부터 필터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3D 프린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요, 그 주변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포메이션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각 산업계별로 사실 여러 가지 용어가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어떤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오브 DNA, 즉 DNA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흐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어떤 기존에 갇혀있던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자율 에이전트,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들, 메시업, IoT 플랫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 중에서 제가 지금 앞에 별 표시한 부분들은 클라우드가 없이는 사실은 구현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반 기술들입니다. 백엔드 시스템이 없게 되면 분석이라든지 정보 교환, 즉 서로 다른 디바이스들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둘 간에 직비라든지 IoT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기네들이 직접 정보를 교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7년 전, 8년 전의 그런 디바이스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절대 디바이스를 간에 직접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서 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버에 던지면 그 서버가 알고 있다가 다른 디바이스 붙을 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중간 매개체로서의 그런 백엔드 시스템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졌고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 거의 이러한 기술들, 디바이스 메시라든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즉 이런 전략 기술을 보면 트렌드를 보면서 트렌드의 그 표면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뒤쪽에 어떠한 기술들이 바탕이 되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즉 뭐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단순히 이런 시스템에 대한 대부분의 포커싱된 부분들은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 어떻게 안전하게 기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스템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웹이랑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꼭 사무실이라든지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도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패러다임을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웹으로 그리고 모든 정보를 PC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접근성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왔고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흐름들은 이런 기록이라든지 접근성 중심 을 기반에 두고서 그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의 시대가 됐던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데이터들은 모아지고 있고 잘 모아지고 있고 많이 모아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가져가야 될 거냐는 거죠. 디바이스 로그를 가지고 몇 번, 몇 기가, 수십 테라바이트를 저장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인사이트가 없다라면 데이터는 사실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무한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엔진까지 되어 있는 클라우드가 사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실 이미 3년 전 또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전부터 5년 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클라우드의 종류로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 플랫폼 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aaS, PaaS, SaaS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보유했던 거와는 달리 우리가 클라우드를 접근할 때 예전에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 자가 소유 형태대로 한다라 보면 네트워크, 서버,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기타 등등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엄청난 부담이라는 거죠. 투자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많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나는 디바이스만 만들지 디바이스 가지고 그냥 이거만 하지 그건 난 모르겠어라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는 인프라만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영체제까지 다 커버가 되고 나는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와 데이터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최종 엔드 유저에게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장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빠르게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고 대규모 트랜잭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혁신, 효율성,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의 변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말들인데 피부에 사실 안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클라우드 쓰면 좋다. 클라우드 쓰면 좋다. 수십 번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이 세미나가 끝나도 클라우드는 잘 모르겠고 쓰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몇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나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빨리 클라우드를 안 쓰면 안 됩니다라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추가한 장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스템들이 그 모든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니면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가트너 자료가 있긴 하겠지만 MS 직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트너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좀 부분을 인정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요 밑에 나와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 저장소, 기업용 파스, x86 서버 가상화 분야, 그다음에 운영 DBS 분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위치를 상위권으로 전부 다 포지션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 분야가 아니라 클라우드 제반 요소가 되는 어떤 그런 모든 분야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분석 기관에서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이게 마케팅 문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클라우드의 핵심 요소는 크게 뭐 비용, 그다음에 민첩성,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로 가면 싸냐? 사실은 싸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으로 1대1로 비교를 한다라면 결코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더 단축이 될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용자들에서 많은 로그가 발생을 해요. 그 로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장 공간이 많이 있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그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서버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 서버 구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스탑워치 딱 눌러가지고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뭐 서버를 구매해서 하려면 일단은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 받아보고 비교 견적도 받아보고 어느 벤더가 결정이 되면 구매 신청을 하고 비용 지불을 하고 결제가 끝나면 서버가 딜리버리 돼가지고 위치하고 OS 설치하고 뭐 기타 등등 작업이 될 겁니다. 아마 빠른 기업은 1, 2주간에 끝날 수 있고요. 보통의 기업은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 제가 필요하다고 서버를 올리게 되면 결제를 올리게 되면 팀장님이 그거 왜 필요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기한 만들어 와. 이 견적 너무 비싼 것 같아. 따로 해와. 뭐 이러다 보면 2달이 걸리는 건 금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IT 조직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어떤 이런 백엔드 IT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산으로 잡히고 비용이화되기 때문에 초기 구매할 때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한 이제 ROI 분석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하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어떤 그 시장 분석 기관에서 한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 백업 비용, IT 관리팀의 인원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하드웨어 비용, 기타 퍼실리티 비용, 뭐 임대료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 즉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기간까지 어떤 손실되는 시간이 된 비용들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클라우드에 대한 그 각 담당자별 의견에 대한 부분들 좀 다르게 본다면 어느 한 회사를 보게 되면 대표님 밑에 CIO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인프라 담당자, 앱 개발하는 담당자분들이 IT 부서에 있을 거고요. 예,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사업부 조직이 있을 겁니다. 뭐 모든 조직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각 담당자를 보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라든지 아니면 문제는 뭘까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사장인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뭐 데이터 센터가 어떻고 레이턴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관심 없어. 물론 소프트웨어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오리엔티드한 사장님이랑 관심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런 클라우드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레베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 신경이 많이 갈 겁니다. CIO 입장에서는 뭘까요? 비용이 걱정이 될 겁니다. 저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 조직이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할 거고요. IT 실제 담당
하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가 클라우드를 하면서 복잡해지진 않을까.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든요.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건 난 모르겠고 괜히 이걸 도입해가지고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더 불안정하게 되고 하면 도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IT 담당자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얘기하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대부분 실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 했던 내용이고요. IT 담당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지만 안 하신 경우들에도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 적용하면 제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잡에 대한 잡 시큐리티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클라우드로 가면 다 자동화되어 있고 서버를 도입할 필요도 없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장 큰 많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 회사의 어떤 IT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를 잘 적용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전에는 모든 IT 부서의 역할이 뭐였냐면 IT 운영자부터 시작해서 IT 담당자들이 어떤 것을 구매를 해야 되냐에 대한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물건을 사야 되지, 어느 벤더랑 일을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업체랑 일을 해야 되는지 윈도우 하는 업체랑 해야 되는지 어디를 하게 되면 돈이 더 싼지. 왜냐? 물건을 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걸 잘못 샀다고 하면 위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 사게 되면 두고두고 욕을 먹으니까 처음 살 때부터 물건 사는 부분들, 즉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이 구매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나서부터의 큰 차이점은 구매가 아닌 운영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을 간다는 겁니다. 왜? 클라우드는 처음 써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안 쓰면 비용이 안 나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2기가에 뭐 64기가에 뭐 32코어 시스템에 그런 대형 시스템을 한다라면 보통 뭐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대형 시스템을 도입, 뭐 슈퍼돔급의 어떤 서버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기간도 3개월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클라우드 계정만 있다라면 단 5분 만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 회사 사용할 수 있다라면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클라우드가 가지는 핵심이고 생산성과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적인 도양에서 제가 이제 뭐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IoT와 관련돼서 그 클라우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바둑 기사와 뭐 어떤 그런 시스템과의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예측 결과를 향상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어떤 정해진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런 반복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얘가 마치 학습을 하는, 즉 훈련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컴퓨팅을 가리켜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기계 학습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머신러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기존에도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부분들 뭐 분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과 기존의 어떤 분석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머신러닝은 예측을 위한 모델입니다. 현재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내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머신러닝의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아주 간단한 예죠. 관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건 누구나 관찰했던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걸 계속 관찰을 하다 보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즉 어느 특정 높이에서 떨어지는 보니까 그 연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그 속도라든지 가속도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어느 누군가는 발견을 합니다. 관련 상수인 중력 가속도가 있다는 걸 누군가는, 즉 아이작 뉴턴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모델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즉 어떤 물체가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몇 초 만에 땅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사람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패턴들이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아니면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판매 매출이 늘어난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따뜻한 옷을 찾게 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 패턴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물건의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부품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사실 그 많이 혼동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이 기계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적인 측면은 어떤 사람스럽게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머신러닝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수많은 어떤 것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게 좋은 건가라고 이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어떤 데이터 마이닝인 거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요즘에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로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샘플링을 했어요. 전체 그 데이터 중에 일부만 뽑아서 그 샘플링한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스토리지가 저렴해지고 컴퓨팅 파워가 저렴해지니까 샘플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조금 관련이 서로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제 머신러닝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한 어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건데요. 뭐 프로드 디텍션, 이 사람이 패턴을 보니까 이런 패턴을 보니까 어떤 단순하게 네트워크 침입을 위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위하는 거라고 금융 쪽에서는 발생이 되고요. 유통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의 분석이라든지 브랜드 분석, 그다음 웹사이트의 최적화 같은 부분들, 뭐 제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SCM이라든지 물류 쪽과 연계가 돼서 어떤 그 부품이라든지 물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재료 공급 시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품질 관리적인 측면, 뭐 아마 저희가 여러 번 IoT 사례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사례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같은 사례도 뭐게 되냐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가장 겪는 나쁜 경험이라는 것은 천천히 오고 느리게 오고 빨리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나쁜 경험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경험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갇힌 다음에 AS를 부르고 요청해서 고치고 할 때는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안에 운영 중에 중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지하기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실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오는 수많은 센서들, 케이블 장력들, 모터들, 뭐 여러 가지 흔들림들을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고장이 나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과 결합을 시켜서 클라우드라도 결합이 된 거죠. 실제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 쏩니다. 저장해놨다가 그걸 정기적으로 머신러닝이 돌면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거의 고장나는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바로 AS 기사를 미리 보내서 점검을 하게끔 합니다. 고장나 있는 엘리베이터를 보는 건 괜찮지만 안에 갇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좀 더 결국은 가져갔던 티센크루프가 원했던 부분들은 사용자가 안에서 갇히는, 즉 불량률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률을 줄이는 거였거든요.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IoT를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저희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의료 쪽이라든지 석유화, 공공 서비스에서도 어떤 재난 예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머신러닝들이 계속 사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뭐 IoT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오전에도 아마 계속 IoT에 대한 얘기들, 뭐 이미 일반적인 IoT라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요즘에는 뭐 보일러 회사에도 다 IoT라는 얘기가 다 있어서 사실 IoT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들 간의 어떤 뭐 인터넷에 단순하게 연결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홈 어플라이언스처럼 뭐 TV나 냉장고가 어떤 뭐 데이터를 보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IoT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돼 있긴 합니다만, IoT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IoT를 적용한다, 우리가 당장 IoT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도 IoT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IoT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첫 번째가 이제 디바이스 단의 장치와 어떤 자산적 그 디바이스 센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수집하는 한쪽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부분들, 맨 마지막 단계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용자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기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모듈을 제공하는, 즉 이런 라이프 사이클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 구성, 수집, 프로세싱, 반영이라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디바이스를 우리가 IoT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디바이스를 다 다시 무시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앞에 부스에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게이트웨이 테크놀로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센서를 인터넷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들은 이미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한 데이터를 어디다 수집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안 하셨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IoT 생명주기 주기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싱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디바이스들을 그대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허브 뭐 여러 가지 테크놀을 통해 가지고서 또는 클라우드로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뭐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시던, 뭐 빅데이터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시던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유저한테 보여줄 것인가, 뭐 엑셀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되고 웹사이트를 위해서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큰 전략적인 수립을 한다라면 IoT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나 멀거나 나와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클라우드 장비만 묻히고 분석이라는 그 메커니즘만 붙이게 되면 사실 그것이 바로 IoT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게 더 뭐 그 한다고 아니면 또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 연결한다고 해서 IoT가 아니라 이 4가지적인 요소 측면이 충족을 한다라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IoT 플랫폼이고 IoT를 구현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IoT에 관련해서 수많은 벤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정답이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장치들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센서에 자기네 어떤 게이트웨이 장비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장치만 하게 되면 IoT가 바로 구현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엔진이 없다라면 IoT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만 완벽하게 저장한다고 해서 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4가지 요소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클라우드를 넘어갔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국내에서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뭐 IoT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고 그 사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생소한 회사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게임사, 가전회사, 네트워크 회사, 그 다음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이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저런 회사가 클라우드를 왜 쓰시는지, 뭐 간단하게 JYP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이미 사례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JYP의 고객의 사실에 저도 사실 처음 몰았던 건데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때 보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의 약 7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놀라웠던 거죠.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알고 보니까 동남아에서 한국에 있는 그 호스팅 서버로 들어오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그 활동이 잘 수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번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의 서버를 이용하셔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엄청난 기존에 상상도 못했던 만약에 뭐 하루에 접속량이 100명이었다라면 클라우드로 옮겨가지고선 접속량이 약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배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저한테 막 불평하셨어요. 왜냐? 예전에 호스팅 했을 때는 뭐 월 1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됐는데 클라우드로 가고 나가지고 비용이 3배가 더 나온다. 반면에 제가 근데 그만큼 비즈니스가 되고 더 많은 팬들이 JYP 아티스트를 만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분도 인정하시고 지금 계속 또 여전히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뭐 얼마 전에 뭐 연예인 사태 때문에 디도스 공격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 서버는 클라우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로 저희 쪽으로 옮겨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재발견한 케이스입니다. 아, 우리는 그냥 맨날 100명만 들어와. 그냥 우리 서버에는 100명만 들어오니까 우리는 100명만 들어올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게 하셨던 분들이 클라우드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1000명이 막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클라우드로 바꾸고 나서. 더 접속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사실 뭐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고요. 예, 뭐 사실 재미난 얘기들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만 뭐 하나만 더 소개드리자면 이제 이 로고도 생소한 딴지일보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전형적으로 디도스라든지 해킹이라든지 그런 거의 공격 대상 1호였습니다. 뭐 내용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저 사이트는 1년 365일 해킹의 대상이었고 1년 365일 디도스의 대상이었습니다.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날 때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클라우드를 가면 혹시 해킹이라든지 디도스가 좀 줄어들까 봐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전까지는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아주 간단한 어떤 기사 텍스트들만 있었는데 그나마도 잘 운영이 안 돼서 맨날 꺼져 있고 거의 골수 팬들만 정해진 유저들만 들어오는 그런 웹사이트였는데 클라우드로 옮기고 났습니다. 서버가 다운되지 않습니다. 해킹이 안 되지 않습니다. 디도스를 당하더라도 서버 운영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저가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유저가 증가를 하니까 딴지일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요. 딴지 마켓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흉내를 내서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쇼핑몰에서 또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할 때도 그냥 바로 클라우드 안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킹도 안 되고 디도스 안 됐고 쇼핑몰 월 매출이 클라우드 서버 운영비를 댈 만큼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약간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면 많으면 한 달에 사실 클라우드 비용으로 5천만 원씩 내실 때도 있어요. 사용자 폭주라니까. 사용자 많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늘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고 물론 많을 때 그렇다는 거지 뭐 적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서버의 그런 부하의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도 사실은 대응을 하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어떤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기타 뭐 게임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쪽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 해외 기술적으로 보게 되자면 뭐 쇼퍼스 퍼셉션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이런 리테일 스토어에서 그야말로 이제 매장에 있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자들이 어디에 있는 물건을 잘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가서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엑스박스 키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제 이 매장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물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역경매를 합니다. 즉 당신네들이 어떤 토마토 소스가 사실은 국내에는 몇 가지 안 되지만 해외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토마토 소스 종류만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업체들도 사실 그렇게 더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야 너희 이 매장에 여기에 위치하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실제 우리 매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저들이 저기에 눈이 많이 가고 저기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더라 라는 것들을 계속 엑스박스에 있는 키넥트 데이터를 다 저기 천정에 여기 보시면 키넥트 데이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삼성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역에서 그 코엑스로 들어가는 출구에 보시게 되면 양쪽에 그 애드버타이즈먼트 그 디스플레이 월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천정을 보십시오. 엑스박스 키넥트가 쭈르륵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몇 시에 어느 많은 인구가 지나가는지 그다음에 누가 혹시 멈춰서서 광고를 보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데 그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클라우드에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그걸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각 지하철역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하루의 데이터가 사실은 몇백 기가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더 저장을 하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지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몇백 기가 하루 저장하더라도 실제 한 달 비용이 몇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는 건 아주 작다는 거죠. 스토리지를 내가 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계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지금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빠르게 물건을 잘 팔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센크루프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선 그 데이터의 어떤 이상 작동 감지 그런 패턴을 인지를 해가지고선 고장 나기 전에 비포 서비스 형태로 가서 사용자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가 대표적으로 티센크루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홈 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집안 홈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의 어떤 그 실시간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사용자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대응을 해가지고선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기네 홈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 애저를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밑에 자세하게 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많은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여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그 설계 뭐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패턴을 공식을 만들어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다라는 걸 해서 좀 더 그 기기 향상이라든지 사용자 경험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그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뭐 딸기 농장 사례라고 해가지고선 그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이쪽에 이제 기업 사실은 이제는 그 개인이 어떤 농장을 하는 운영 측면보다는 전부 다 기업농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농사 관련된 분 좀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딸기를 하나 재배하더라도 사람이 딸 수 있고 뭐 사람이 어떤 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규모가 사실은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국내에서도 그 농장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습도라든지 최적의 어떤 수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IoT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퓨처텍에서 이런 딸기 농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미 센서들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인터넷 시스템이나 게이트웨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지금 수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이런 쓸 경우에는 뭐 워닝을 준다든지 뭐 사람이 어떤 작업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IoT를 통한 최대한 어떤 구현 사례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겠죠. 예, 뭐 제가 아까 뭐 딴지일보라든지 그런 사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그 외에도 이제 예측이 어려운 시스템들, 즉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신 부분들은 내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쓰신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사용이 끝나게 되면 그거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일주일만 서버 테스트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비용 10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보통 애저의 상에 있는 클라우드 VM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청구 단위, 기본적인 단위가 분 단위로 그 계산을 합니다. 예전에 혹시 휴대폰 계산할 때 한 통화 하게 되면 예전 그 초 단위가 아니라 30초 단위로 통화를 과금을 했기 때문에 뭐 1초를 쓰던
30초를 써 요금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이제 다 그 초 단위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최적화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그 가상 머신에 대한 사용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3분만 쓰다라면 정말 3분에 해당되는 시간만, 뭐 3분 정도면 부팅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은 그런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어떤 데이터 보안적인 측면, 디도스라든지 해킹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들이, 나는 근데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이 수집한 나의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지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봤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규약을 통해 가지고선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걸 또 많이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라든지 조사를 받고 있고요. 매번 모든 고객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그 정기적인 국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선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임의적으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라든지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으면 실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그거에 맞게끔 되고 있고, 아마 최근에 애플이 뭐 FBI의 어떤 그런 거 요청에도 거부를 한 것처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오래전부터 그 미국 정부라든지 그런 그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합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거라든지 거절한 거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합법적이기 때문에 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트러스트워스 컴퓨팅이라든지 시큐리티라는 거 가보시게 되면 각 국가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를 요청한 건수와 리젝트한 건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놀랐던 게 한국 정부에서 꽤 요청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대부분의 거의 85%, 거의 90% 가까운 정보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젝트가 됐습니다. 그런 그 외부의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라도 여러분의 데이터에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안 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누가 국가기관이 요청하더라도 합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프라이버시라든지 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 데이터를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해외로 내가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해외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라면 뭐 저희가 전 세계 28개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어느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고요. 뭐 유럽에서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뭐 룩셈부르크, 뭐 그런 쪽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 사실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인도, 중국, 싱가포르, 홍콩, 그다음에 호주, 일본,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북미는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남미에는 브라질에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8개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센터의 어떤 개수로 보게 되면 약 100여 개의 어떤 시설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국내는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그 국내에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측을 해봅니다. 80%더 싸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플랫폼에서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그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 저희가 항상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더 좋고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오래 쓰시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보다도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저렴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대부분은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의 패턴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서버로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 쓰시다가 한 1, 2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클라우드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쓰는 부분들이 맞겠다라고 해서 바꾸시는 2단계로 접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사실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그대로 옮겨가시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기 글로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 통화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뭐 한국에서도 한국어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듯이 초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분석이 가능한 어떤 부분들, 뭐 하드 빅데이터 시스템들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매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모델에 대한 부분들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백업,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용도로서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백업용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뭐 모바일 케이스 같은 경우라든지 모바일 앱 개발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올림픽 운영 기간이 2달입니다. 패럴림픽까지 하게 되면 정규 올림픽, 패럴림픽이 2달이고요. 이 2달간의 어떤 앱 서비스라든지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매를 하셨던 경험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이 올림픽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하셨던 분들이. 근데 어차피 2달이고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니까 굳이 그걸 시스템을 구매하지 말고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떤 모 업체가 이 클라우드 기반 올림픽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1억 5천 정도를 하드웨어 비용으로 잡으셨다가 저희 쪽이랑 얘기해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바꾸셔가지고 약 4천만 원 정도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끝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사실은 이런 전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셨던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하드웨어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다 부담인데 그런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서비스를 했던 그런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클라우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제가 최대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이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클라우드,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가지는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안 쓰시더라도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로서 사실 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어떤 기업의 민첩성, 기업의 어떤 그런 혁신이라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많은 앞으로에서 어떤 기업적인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기업 평가라든지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많은 개선이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 때문에 더 뭐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돈을 더 많이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뭔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그런 개념으로서 클라우드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션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IoT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가지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는 조금 더 플랫폼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 스며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